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도심 곳곳에 이동 차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먼저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에서 회원사거리까지는 양 방면이 시속 20km 미만의 서행입니다. 종로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종로 5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의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모두 강 동쪽으로 더딘 진행인데요.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지금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산남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로도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지금 왕십리로 왕십리 삼부아파트 사거리에서 왕십역까지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하고요. 반대편도 정체입니다. 성산도 마포구청역에서 연희 나들목까지도 시속 15km 미만의 정체고 양화로도 홍대구역 사거리부터 합정역까지 여전히 양 방면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예, 또 네. 세상 최고치 기록했죠? 예, 테이퍼링 시작을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0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2포인트 0.26% 올라서 16,221.08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48% 올라서 1,818.36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15% 뛰었습니다. 이날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2011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가장 높게 그렇게 기록해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6%로 훨씬 웃도는 것이고요. 2분기에 2.5%보다도 크게 개선된 겁니다. 예, 이번 주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난주 18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를 위한 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를 줄인다고 발표한 뒤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3%와 2.4%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테이퍼링을 시작한 걸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세가 실제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내부재 주문이 발표되고요. 26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산타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테이퍼링과 의회 예산안 전쟁인데요. 그 불확실성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두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고요.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는 휴장합니다. 예,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는 미국이 이렇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올해 53%나 뛰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올 초보다 떨어졌죠? 예,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75개국의 지난 20일까지의 올해 증시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징은 선진국은 선전했고 신흥국이 추락했으며 프론티어 마켓, 아주 신흥국 밑에 있는 개도국이죠. 예. 그런 마켓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상승률 1위는 베네수엘라로 무려 478% 급등했고요. 아프리카의 말라위가 108%, 아르헨티나가 84%, 아랍에미레이트가 57%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52.67% 급등했고요. 또 그 불황을 겪고 있는 그 유럽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각각 2% 이상 올랐습니다. 하락한 곳은 대부분 신흥국이었습니다. 브라질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요. 터키가 마이너스 10%, 중국이 마이너스 8%, 러시아가 마이너스 6% 등으로 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0.6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개국 중에 주가 상승률로는 57위의 성적입니다. 예. 이 보도를 보면 국민들도 기분 언짢겠군요. 예. 어떻든 다 좋습니다. 이 증시가 좀 올라야 될 것 같네요.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리던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등을 매각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았죠. 예, 현대그룹은 그 2008년 금강산 관광 준당 이후에 그 대북사업에서 막대한 적자를 봐왔고요. 또 최근에는 그 주력인 현대상선이 해운업의 침체로 또 어려움에 빠져서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위기설이 깊어지면서 현대그룹이 어제 그 계열사 매각과 자산 처분을 통해서 모두 3조 3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3개 그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서 금융업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또 현대상선은 보유한 항만터미널 등을 매각해서 1조 5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그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은 당분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대증권이라면 오래전에 바이코리아로 유명했던 증권사인데 결국 이 현대그룹을 떠나게 되군요. 예, 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CJ E&M 이 실적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 출소한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미공개 정보를 한 건데요. 사건은 지난 그 10월 16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그 CJ E&M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당일 주가가 9.45% 급락하고요. 다음 날에도 1.22% 떨어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따져보니까 회사 측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에게만 귀뜸해 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CJ E&M은 이 같은 정보를 그 유출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 3분기 영업이익이 85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였던 200억 원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죠. 이 때문에 개미들만 당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 그 자본시장 조사단이 12월 전부터 CJ E&M을 담당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 애널리스트를 줄줄이 소환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애널리스트들은 그 계열사나 평소 친분이 깊었던 그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알려줘서 매도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뉴스 하나만 더 듣죠. 예, 앞으로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현금으로 살 때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네,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빅3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20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그동안 그 결제망 수수료를 카드사들로부터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가맹점이 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법인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신용카드 고객 추가 부담금은 그 미국 주유소에서도 그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유소는 현금 결제 시에 가격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한 그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사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과 함께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올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의 뉴스를 언론사별 취합해서 제가 어젯밤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뉴스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시작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둘째가 대부분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장성택 채용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언론사가 다 나온 건 아닌데요. 세 번째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 네 번째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이 사건은 또 회의록 유출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정권 LL 포기 의혹 사건. 이렇게 표현들이 다 조금씩 다 틀려요. 다섯 번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두 분. 글쎄 뭘까요? 다섯 번째.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요, 박인비 선수 메이저대회 3연승 꼽았습니다. 예. 오늘은 정치 포커스니까 북한 2월 12일 날 있었던 핵실험, 이걸 다섯 번째로 정리하죠. 지금까지 빅5 뉴스인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글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다만 한 가지 보면 박인비 선수가 다섯 번째 나왔다고 그랬죠. 예. 만약에 오늘 좀 뽑았으면 추신수 선수가 아마 다섯 번째 좀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건데 이 박인비 선수 메이저대회 3연승 정말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추신수 이번에 또 물론 그런데 이제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답답한 가슴을 참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했죠. 과거 박세리 선수가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이 양말 벗는 그 장면으로 온 국민을 이제 힘을 쏟게 만드는 그런 경우처럼 이번에 박인비 선수가 세계 올해 가장 황당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 뭡니까? 저하고 박상병 박사님하고 밖에서 뽑았는데요. 예. 우리 예전 보면 이런 거 있죠. 산에 갔다 보면 이 산이 아닌 게 비요하는 이야기. 어제 바로 정동 사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12시간 동안 그 수색을 하고 138명을 갖다가 강제 연행하고, 물론 합법적입니다만. 근데 한 명도 못 찾고. 보니까 문제는 새벽에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그러면 그 사이에 12시간 동안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보면 그거 아비규환, 그다음에 4천, 5천 명 가까운 경찰들이 물 날벼락을 맞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보면 저녁 한 7시경에 나왔죠. 그 민노총 쪽에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아무도 없다 그랬죠. 아무도 없다. 저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사건 1위를 갖다 어제 정동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누가 지휘한 겁니까? 서울경찰청입니까? 아니, 그런데요. 남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입니까? 잠깐만 두 분 이제 말해버리자고 했는데 오늘 10대 뉴스만 합시다. 하도 어이가 저도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더 큰 문제는 왜 그 민주노총에서 좀 일찍 얘기를 하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다 의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10대 뉴스만 하니까 10대 뉴스 다시 집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대규모 원전 비리 사건. 이걸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여섯 번째를 윤창중 성추행 사건.
이게 참 우리 국민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7번째는 최동욱 혼외자 사건. 그리고 결국 낙마를 했죠. 이 8번째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사건. 9번째가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갈등. 10번째가 이 경제민주화 둘러싼 갑의 횡포 사건. 오히려 11번째를 대규모 원전 비리 사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원전 비리 사건을 많은 언론사에서 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1번째를 대규모 원전 비리 사건. 아마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전 비리는 그야말로 우리 보면 고구마 줄기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캐도 고구마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발본색원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성격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의견을 듣겠는데, 우선 이 10대 뉴스 정리하기 전에 두 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1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먼저 황덕순 의원님. 그냥 65점 정도. 예. 60점이 다만 60점이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과락은 좀 넘었는데, 글쎄 요즘 최근에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아마 51.6%의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 그 이하로 처음 내려갔죠. 48%까지 내려갔습니다. 48%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보면 전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박성명 박사님? 저는 65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점수가 뭐 65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조금 혼란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로 말하면은 D 플러스입니다. 낙제를 기업하는 겁니다. 왜 하필 플러스냐? 플러스는 그래도 외교 안보 국방문 정도는 그래도 잘한 대목이 또 있어요. 이 대목을 포함해서 과락 바로 위에 있는 65점 잡았습니다. 예,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옛날 사법시험에서는 그 수석이 예, 이제 8과목으로 시험을 치는데요. 수석이 보통 한 67, 8점. 네.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대학교 학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D 플러스라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뚝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한국갤럽이 16일에서 19일, 예, 전국 성인 남녀 1207명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한 결과, 지지도는 48%, 부정평가는 41%, 6%가 내려오고 6%가 올라갔습니다. 네. 예.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황덕순 의원님? 글쎄 그동안 쭉 그래도 50대 이상, 50대 한 중반까지 어떤 지지율을 갖다 지속적으로 한 1년간 유지하는데, 지난 12월 하순경, 12월 중순경이죠. 12월 16일 3일 동안 조사 결과 48%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곰곰이 살펴봐도 결국 보면은 장성택 사건이 이런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는 사실 어떠한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올 1년 동안에 북한발 리스크가 커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성택 사건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점증됐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건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북한발 북핵 실험, 또 북한발 개성공단 폐쇄, 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른바 컨트롤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지만은, 지금 장성택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어떤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반영돼서 50 과반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박 박사님?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공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안심할 수 있게끔 국정의 중심을 잡았다라는 측면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대목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잘한 게 뭐가 있죠? 뭘 특별히 잘했죠? 전두환을 빼겠습니다. 전두환 추징금은 저는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요 대목 하나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 민주당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민주당은 논의를 하고. 민주당이 야당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에 뭐 했지? 앞서 사건을 보니까 정말 사건 많네요. 뭐 NLL부터 해가지고 윤창정, 최동학, 전두환, 뭐 경제민주화, 원전 비리 정말로 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을 갖다 정의하는 것이 불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정우택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너무 발목 잡기가 많고
쉽게 말하면 허니문조차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 대목은 참 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목을 갖다 야당은 늘 잡는 게 야당이 발목 잡는 건 야당은 그래 늘 잡아왔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0년 동안 잡아왔어요. 그렇습니까?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른바 스무스한 국정 운영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른바 못난 목수 연장 탓하면 안 되죠. 예,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0대 뉴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뉴스, 안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결국 종교계의 대선 볼복을 부르고 어제는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또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질이 타임이 길게 된 것 누구 탓으로 보십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양쪽 다죠. 대선 불복 심리도 있었고 그것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른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국 질질 끌다가 삽으로도 못 막고 있는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청와대 여당 양쪽 공동 책임입니다. 지금 박 박사님 포크레인으로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포크레인이요? 못 막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는요. 야당이 물론 잘했다라고 말하기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죠.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작은 징후 하나에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야당의 입장을 세워주고 정국을 정상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1년을 말 그대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도록 해야 될 텐데 저는 돈 받는 거 없다. 수사 중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버리고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야당은 결국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왜 이렇게 왔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대응이 완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입장을 세워주다가 보면 결국 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받아줬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당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말을 빼다 보니까는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보다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경찰 국정원에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그 건 6월 달에 있었던 이른바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특별수사팀 간의 알력 그런 것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전에 박상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어떻게 보면 정말 당당한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원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을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군사법원에서도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관여죄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판단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평론가들도 좀 자중자애한 것이 좋겠죠. 다음 얘기하죠. 장성택 채용 이게 2위인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황 의원님? 글쎄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죠. 장성택 처형됨으로써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된 측면도 있다 보면서도 또 내부적으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공고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어떤 위험성이 더 증대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발 리스크가 커졌을 때 경우 북한은 항상 늘 그래왔듯이 내부의 모순을 갖다가 외부의 위기 조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왔고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이면 김정은이 체제가 공고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내년 봄에 김관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 한반도 리스크가 커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것 사실이죠. 박상영 박사님. 이번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무모함, 잔인함을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는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장성택 채용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는 한층 더 공고화됐을 것이다. 가장 큰 그림들을 제거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앞으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더 공고화를 해나간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도전 또는 저항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방금 황도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도발을 통해서 내부 체제를 더 공고화시켜 나갈 경우에 남북관계는 더 오히려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대비 태세는 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북관계는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 보시는 입장이
예,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군요. 예,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가 좀 더 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지난 주말부터 이제 외신 내신할 것 없이 다른 의견들이 자꾸 나와요. 북한의 김정은의 유일체계 확립 이것도 이런 의견이 지금까지 주류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최영일을 중심으로 한 군부 강경파의 내부 쿠데타였다. 이런 이제 그 뉴스들이 뭐 중국발, 일본발 또 우리나라에서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적 소수설이긴 예. 합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뭐 최룡열을 갖다 군부의 리더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직위상으로는 예. 총정치국장이지만은 하사관 출신이죠. 아니 원래 하사관 출신이지만은 예. 그동안 쭉 보면 당에서 노동당 그 지방 이제 황해북도 책임 비서였던 당뇨 출신이에요. 예, 당뇨 그렇죠. 출신이기 때문에 그 최영희가 군부를 장악했다. 그건 참 너무 좀 넘겨 짚은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그래서 이미 이 실세는 조현준 그 당 조직지도부 예, 부부장 그리고 김원홍 예,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우리 지금 중앙정보 부장이죠. 이런 자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리고 견해가 또 한 사람 나온 제가 것 주목해 같아요. 볼 사람은 누구냐니까 지난 김정은이 당 인민군 대장으로 추대될 때 같이 6명이 인민군 대장이 됐습니다. 김경희 예. 포함해서. 근데 김경옥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가 예, 있죠. 예, 노동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 제1부부장이죠. 제1부부장이 예. 2명입니다. 조현준이하고. 예. 근데 김경옥이 사실상 모든 이 그림을 그렸던 책사가 아니냐 이번 장성 예. 사건을 그 김경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통진당 이스키 내란 업무 사건 지금 재판 중인데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처음보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박상명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은 지금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쟁점이 내란 업무와 관련돼서 이 알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여전히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예. 그렇다고 검찰이 딱히 확실한 어떤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변호인 쪽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입장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이것이 이석기 의원 쪽의 입장을 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오히려 공고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수 여론들도 과연 이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 그대로 내란 업무를 입증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국민의 관심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확실한 증거를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황 의원님에는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에 예, 뭐 함께 나서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제명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통진당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당장 이석기 사건이 터진 지난 8월 28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8월 28일은 8월 1일 민주당이 장애 집회로 나갔고 8월 27일부터는 김한길 대표가 노숙 투쟁을 선언한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국정원 개혁이 처음에 아주 그냥 폭발 일보 직전까지 어떤 내압이죠. 내압이 상승했을 당시에 보면은 이석기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도 일부 의견입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했죠. 이거 보면 완전히 밥이 익기 전에 소뚜껑을 먼저 연 것이 아닌가. 즉 무슨 말씀이냐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좀 더 치밀하게 그야말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아로가 꼼짝 못할 정도의 증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거를 더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공개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좀 부정적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시각이 나름 일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즉 보면은 국정원 개혁, 국정원을 향하는 그런 압력을 갖다가 좀 감쇄시키기 위해서 미성숙된 뭐 그런 어떤 사건을 갖다 공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이 사실 보면은 이와 같은 공안 사건에 있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초기에 화들짝 놀라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죠. 김한길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나와 적과 내통하려는 자는 우리 가족의 자식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경우다라고 단호한 입장 취했다. 요즘 보니까 뭐 검찰 좀 재판 지금 22차례인가요? 진행 공판되는 거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좀 발을 빼면서 오히려 정부를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박성민 박사님에는 제가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봄에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건데요. 또 한 번 회오리 바람이 일겠죠. 저는 해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감에 물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오리 바람은 일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만약에 될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은 통합진보당이 결국은 그런 단체였구나라고 하면서 야권한테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에 혈바람이 될 테고 만약에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오버한 거죠. 우리 헌정사상 거의 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현 정당에 대한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무리수를 두거나라고 하는 그 역풍은 새누리당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에는 너무 좀 새누리당이 상당 부분 오버한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황교님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때까지 아마 헌재에서 결론을 안 낼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내야죠. 6개월 안에 내도록 됐습니다. 훈시 조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늦게 내면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늘 그래왔어요. 이렇게 민감한 사항. 그리고 앞서 박상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헌법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해야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박상변 박사님 말씀에 해산 안 될 거라고 보셨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대로 그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 지방선거 전에 판결을 내줘야 돼요.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예, 통합진보당으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지 않으면 안 되고 현재의 그 정강정책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서 사유는 됩니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되면 그건 해서 사유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두고 보시죠. 일부 저는 분명히 그 의견에 현 변호사님 얘기는 저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는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니까 아까 저 보면 물론 6.4 지방선거 이전에 180일 이내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건 훈시 조항에 불과할 뿐이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은 과연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이석기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부, 아까 조금 전에 박상병 박사 새누리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소한 건 정부죠. 지금 사실은 정부, 즉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미성숙된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보면 저질렀다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그렇게 거예요. 보지 않는데 잠시만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가죠. 다른 걸 또 많이 짚어야 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남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NLL 회의록 폐기 사건, 유출 사건과 맞물려서 계속 이 사건도 진행 중인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했다. 이 문제가 중점이다가 나중에는 회의록이 실종됐다. 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이 유출됐다. 이 사건에 또 야당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덮어진 겁니까? 황 의원님? NLL 갖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 포기한 적은 없죠. 이른바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워딩이 참 중요한데 정문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NLL을 포기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저도 103쪽에 달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로 갖다가 몇 차례 읽어봐도 그런 어떤 심정, 이른바 NLL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딱 떨어지게 NLL을 포기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 제 순서입니다. 아니, 지금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그 얘기 따져야지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시면은 제가 얘기한 건 의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NLL 포기인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포기한 적이 없죠. 그 당사자가 김장수 장관이잖아요. 이걸 잠깐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김장수 장관은 그 당사자는 아니죠. 나중에 국방회담의 당사자였고, 김장수 장관도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가. 함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재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이 김정일이가 이 NLL을
문제를 이거 빨리 없애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꺼놓은 서해 경계선과 NLL 사이를 공동으로 수역을 하자. 이러니까. 거기서 저도 위원장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 취지에 네 번이나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여당에서는 NLL 포기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야당은 포기했다 그러면 안 되죠. NLL 포기했으면 NL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여당 거예요. 주장이죠. 예. 정 변호사님 생각이 아니라.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론은 어차피 국민들이 내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섣불리 그 재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죠. 그 문제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요. 예. 우리 사회에 저는 천박함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천박함입니까? 실체가 눈에 보이는 거를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근거 없는 이게 끝을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아니, 그 NLL 포기라고 하는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김장수 장관이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런 바른 내용이 있다.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된 문제고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회의록 실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 실종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실종 관련 책임질 문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됐다라고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다. 초계획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하면 또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싸움이 지난 1년 동안 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 당시에 국방장관 회담 때 북한에서 한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남한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 자기들 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NLL을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고 북한이 지금 치고 나오니까. 아니, 북한의 주장을 지금 잠깐만요. 인정하는 겁니까? 잠깐 제가 말씀 좀 들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오늘 왜 두 분이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서 만약에 이 NLL을 폐기했다고 확인이 되면 그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다시 정리를 해야만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쟁을 위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정쟁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대단히 곤란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 문제는 지금 5번째 뉴스를 꼽았는데 사실 올해 제일 그 국민적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윤창중 사건 그리고 최동욱 총장 혼외자 사건. 예, 딴 걸 다 떠나서 이 우리 정치적 문제는 뺍시다. 왜 우리 그 고위직들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까지 왜 고위직들이 이렇게 그 추문에 계속 휩싸일까요? 글쎄, 그리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나요? 예.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 국민들의 또 관음증. 이 세 가지가 다 겹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참니다 특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민망하게 짝이 없는 얘기고 또 윤창중 씨 개인적으로도 다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미국 검찰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정말로 큰 타격이 된 거죠. 1호 인사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또 여당에서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의 상처. 또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퇴임 자리에서 아내와 딸이 있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거의 긴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 최동욱 총장에 대한 배신감 저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가면을 쓰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참. 김학의 차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 박사님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고 관음증. 불법을 했으면 처단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으면은 아니 저는요 관심을 안 가져야 그냥 뉴스에 넣잖아요 지금 10대 뉴스에 넣으니까 예,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나머지 뉴스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했는데 예 어떻게 할까요? 올해의 베스트 워스트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갑자기 헉 소리가 나네요. 아니면 이번 주로 가시다. 이번 주로 할까요? 다음에 올해를 아직 올해를 정리할 시간은 1주 남아 있으니까. 아직 일주일 새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이번 주의 베스트 누구로 뽑았습니까? 저는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를 꼽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고 서로가 이런 어떤 관심이 공유됨으로써 그들의 깨어있는 지성을 발휘했다.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그래
이것이 살아있는 시민의식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잡으로 꼽았습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 꼽았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참 처음 꼽아보는 것 같은데 베스트로. 예. 이유는요? 아무래도 보면 이번에 그 철도 노조 예.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 14일 오늘자로 보름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보면 늘 뭐랄까 뭐 폭탄 돌리기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저를 피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보면은 좀 강경한 소리를 듣더라도 원칙대로 문제를 다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꼽았어요. 예. 우리 전 변호사님.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이주리 워스터. 예, 네, 저는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꼽았습니다. 예,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이 KTX 수소발 노선이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민영화냐 아니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 정부는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얘기했고 노조는 기다, 또는 민영화의 첫 수순이다 얘기를 했는데 현호석 경제부총리 얘기가 뭐냐면은 공공부문이 못하면 민간부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노조 쪽의 그 의심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정말로 자격 없는 발언 워스터를 꼽았습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경찰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죠. 예. 어제 보면 정동에서 12시간 동안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5천 명 병력이 동원되고 결국 보면 마지막 이산이 아닌가비야. 그 사람 없다.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찰을 꼽았습니다. 예. 우리 전 변호사님. 저요? 예. 안철수 의원 꼽았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분을 왜 꼽았습니까? 아니 어제 재미있는 말을 했더군요. 예, 특검 올해 안에 해야 법안과 예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석되는 말을 했어요. 예, 충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특검과 법안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 얘기는 들렸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최악의 말이 될 겁니다. 초선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정치포커스 시사평론가 박상영 박사 위진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지난 토요일 경제지에 재밌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 신문은 올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게 15만 4천 건이란 걸 밝히면서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다는 자존시키는 기사를 실었죠. 하루 462건의 압수수색이 매일 이루어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작년 10만 7천 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겁니다. 신문은 압수수색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그런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경제민주화 바람 탓이 아니라 정의구현을 위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부국처럼 총 잡은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기업을 키우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연시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